자, 그래서 봅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공통 가설하고 직접 가설. 그죠? 자, 그리고 가설공사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가설공사에는 크게 이제 공통 가설 공사랑 직접 가설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공통 가설 공사는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할 때 이제 필요한 것들, 그리고 모든 공정에 다 필요한 것들이죠. 예를 들면 가설 뭐 울타리라든지, 또는 가설 현장 사무실, 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현장 사무실 한다든지, 또 뭐가 있죠? 가설 관련된 가설 용수 있죠. 우리가 현장을 처음 개설해서 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용수라든가 상하수도 같은 설비도, 수도 같은 경우도 가서 끌어와야 되고, 전기도 마찬가지죠. 가설 전기도 가서 끌어와야 되고, 또 현장을 시작돼가지고 처음에 가보면 뭐 뭐 서울 같은 경우야 뭐 집이 갖다 옆에 붙어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만, 뭐 시골 어떤 교회로 나가게 되면은 현장 나가면 그냥 허벌 파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장 어디가 위치가 어딘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 측량도 해야 되고, 측량 관련된 것들도 공통 가설에 해당되고, 뭐 그런 것들이 공통 가설과 가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직접 가설이죠. 직접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제부터는 공사가 이제 시작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직접 가설 공사의 대표적인 게 벤치마킹, 기준점 설치하고, 그리고 비계라고 하는 건 공사를 위해서 우리가 공사 보면 많이 보죠.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죠. 이렇게 생긴 것들. 이렇게 생긴 비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직접 가설 공사의 대표적인 내용이어서, 직접 가설 공사의 첫 번째 기준점, 벤치마킹. 해서 보도록 합시다. 벤치마킹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죠. 뭐 벤치마킹이다 해가지고 뭐 이런 내용도 많이 하는데,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처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지적 측량을 보통 많이 해요. 경계보건 측량이라 해가지고, 혹시 들어봤나요? 경계보건 측량이라서 우리가 사각형이 있으면 사각형 코너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줘요. 어디서 찍어주냐면은 지적공사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냥 신청을 해야 돼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보면 이제 옆당이랑 같이 옆당하고 서로 막 담이 넘어왔니 안 넘어왔니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경계보건 측량이라 가지고 지적공사에다 신청을 하면 여기 점을 딱 하나, 여기 빨간 점 하나 찍어주고, 저쪽에도 찍어주겠죠. 이렇게 찍어줘. 그러면 그 라인에서 그 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넘어갔니 안 나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경계보건 측량인데, 자, 기준점이라는 건 뭐냐면,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랑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경계보건 측량이라는 건 그 선을 보아주고 얼마큼 이격을 해야 될지, 건물을 내가 얼마큼 이격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라면, 기준점이라고 하면 공사 시작의 원점이에요. 그래서 주로 높이와 관련된, 물론 이제 기준되는 점이긴 하지만 주로 건물 높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시작을 할 때 처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0레벨을 지정을 해줘요. 그거는 뭐 상대적인 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 도면을 그릴 때도 우리가 인면도라든가 단면도 그릴 때 플러스 마이너스 0 레벨 지점을 적어주잖아요. 보통 어디로 적어주냐면 도로 레벨이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0 레벨이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서 보통 플러스 뭐 100 정도, 플러스 뭐 한 150 정도 해가지고 1층 슬라브 라인이 형성되잖아요. 그죠? 1층. 그 플러스. 그러면 해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지점을 따놓고 거기를 기준을 해놓고, 거기서부터 150 올라가면 1층 바닥이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3,000원이 올라가면 또 2층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 지점을 어느 하나 기준이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측량해가지고 높이를 재보면은, 높이가 한 층마다 할 때마다 높이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1층에서 2층이 조금 오차 있다 하더라도 뭐 4층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높이를 재보면은 그 높이가 4층에서 또 맞춰지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벤치마킹. 근데 특별히 벤치마킹이 어떻게 생겼냐? 따로 생긴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벽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고, 높이 지점을. 내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점이다 라고.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0 지점 보통 설정하는데 하나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1m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0은 더 지면이나 가깝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면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그래서 조금 뭐 500이나 1m 정도 올려서 설치해 놓고, 마이너스 100, 1000 하면 거기가 이제 0 레벨, 기준 레벨이 되는 거죠. 보통 그런 식으로 해요. 자, 그래서 기준점이라고 하는 정의는, 벤치마킹 하는 거는 높이 및 위치에 측정이 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건물 인근에 설치한다는 거고. 그래서 주변에다가 아무 데나 설치하면 돼요. 주변 건물에다 해도 되고, 뭐 말뚝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동이 있으면 안 돼. 만약 공사하다가 그게 만약 이동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치할 때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벤치마킹 설치할 때.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객관식 문제는. 이동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동의 염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주로 이제 뭐 옆에 뭐 담장이라든지 뭐 구조미라든지 이런 데 설치를 하는 거죠. 여기 써있네요. 자, 그리고 만약에 장소가 없을 때는 뭐 따로 설치해도 되고, 자, 그리고 이동의 염려가 없고, 현장에서 좀 바라기가 편해야겠죠. 위치 확인하기 편하되고, 바라보기 좋고, 공사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두 개소 이상. 왜냐면 뭐 공사하다가 하나 정도를 뭐 이렇게 치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하나 가지고 따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두 개소 이상 해라. 여러 곳 설치한다는 거. 지면에서 1m 정도 높이에 떨어뜨려서 설치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현장 일지에다가 다 기록해놔라. 나중에 또 없어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손상이 되면 다시 복구하고 그거를 현장 일지에다가 적어놔라. 그런 내용이에요. 전치하라 그런 내용. 여기서 뭐 GL이라고 있죠. 참고 내용으로 그라운드 레벨, 지표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하기 전에 GL을 이렇게 따가지고 와서 그거를 기준점으로 해놓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놔야 나중에 이제 공사가 나중에 좀 기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준점이라는 내용이 벤치마킹, 기준점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규준툴이라는 게 있죠, 규준툴. 규준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건물을 진짜 어느 정도 부지가 정로되고 내가 어느 정도 할 때까지 이제 경계 보건 측량해가지고 내 위치를 찾아냈어요. 그러면 건물의 위치를 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도면에서 그릴 때랑 도면에서 여러분들 배치도를 그릴 때랑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막 어수선한 경우가 많아요. 현장 도면, 현장 상황이랑 현황 상황이랑 도면이랑 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도면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m 떨어져 있는데 실제 가보니까 좀 이동이 돼가지고 여기서 1.5m 안 나오고 저기가 좀 오히려 넓더라, 반대쪽이. 이격거리.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돼? 건물을 위치를 현장에서 좀 바꿔줘야 돼, 이렇게. 위치를 좀 이동하면서 위치를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야. 특히 이제 대지가 넓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겠죠. 근데 대지가 좀 좁거나 뭐 이렇게 협소주택을 짓거나 또는 이런 뭐 옆에 뭐 다세대주택 같은 데 지을 때는 보통 옆에 건물들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이격거리가 뭐 50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500. 합쳐서 1m예요. 진짜 1cm, 2cm 가지고 그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뭐 그런 게 아니라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규준툴을 잡아야 돼요, 규준툴. 근데 규준툴 잡기 전에 먼저 줄초보기를 하는 거예요. 줄초보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줄초보기라서 건물 외곽 라인을 건물을 내가 사이트에다 어떻게 앉힐지를 결정을 해서 줄초보기를 하고, 규준툴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의 중심선 기준으로, 뭐 기초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건물에다 실을 띄워보는 거예요. 이렇게 실로 건물의 중심선 라인을 뭐 기둥이라든지 또는 코어라든지 또는 내력벽이라든지 중심벽의 내를 이렇게 실로 여기 실로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실로 이렇게 여기 실이에요. 그 실이 그냥 허공에 누가 잡은 것도 아니고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거 잡고 있는 게 바로 규준툴이 잡고 있는 거예요. 목공에서 이렇게 코너에다가 기역자로 이렇게 잡아줘요. 이렇게. 중간에 잡아주고, 그리고 중간에 벽이랑 만나는 데는 이렇게 평균줄이 있고, 그래서 요 규준툴, 요 줄사다 실을 당겨서 엮어가지고 놓는 거예요. 그거를 실을 매기 위해서 세우는 게 규준툴이에요, 툴.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규준툴 같은 경우는 각 부분의 코너에다가, 직각이 되는 부분에다가 다 하나씩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견적할 때도, 적상 같은 거 할 때도, 이 규준툴 하나만 설치하는데 얼마,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규준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가네. 그죠? 요거 여기 평균툴 들어가고, 이런 데 평균툴 들어가고. 자, 그래서 규준툴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게 사진이 뒤에 있나요? 없죠. 이게 사진이 없네요. 자,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결정하기 위한 거. 그래서 공사하다 보면은 일단 확인해 놓고, 나중에 또 공사하다 보면 또 이거 또 실 같은 거 다 없어져 버리고, 다시 또 계속 해야 돼요. 바닥에다가 이제 이거는 톱파기를 할 때, 내가 톱파기를 할 때 여기서 또 파야겠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하는 거고, 나중에 톱파기하고 여기 밑장 콘크리트 같은 거 이제 뭐 머리 콘크리트 같은 거 채워요. 그럼 또 바닥에다가 또 먹줄을 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수평 규준툴은 그래서 외벽에서 좀 떨어져서 해야겠죠. 떨어져서 해야겠고. 그리고 이건 뭐 그냥 규준 말뚝. 규준 말뚝은 통나무로. 이거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주변에 있는 거 그냥 강목 같은 거 3x3짜리 강목 같은 거를 보통 많이 써요. 이제 좀 큰 거, 규준 말뚝 같은 거 좀 큰 거 써야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건드린단 말이에요. 작업자들이. 건드리니까 여기 업빛 내기로. 여기 접합이에요. 여기 지금 접합인데 목구조를 이렇게 끼울 때 접합으로 끼우는 건데 요 업빛 내기 접합이 있어요. 접합이.
그때 이렇게 빛내기로 해라. 그래서 이게 돌아갔으면 돌아간지를 확인할 수 있게. 이게 돌아갔으면 돌아가 확인하지. 경사가 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라. 그래서 온이 모양이라든지 또는 업빛 자르기로 해가지고 누가 건드렸을 때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 게 이제 평규제 틀이고, 수평규제 틀이고, 세로에도 규준 틀을 하는 게 있어. 우리 세로 규준 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각을 갖다가 할 때, 보통 우리 벽돌 같은 거 쌀 때,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맞춰서 실을 띄워가지고, 실추로 내놓고, 직각을 맞춰가지고, 벽돌을 쌓는 거, 다림추를 띄워가지고. 그래서 세로를 우리가 세로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고자 할 때는 이제 수직 기준틀, 세로 기준틀을 쓰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세로 기준틀 쓰긴 하지만 요즘은 다 레이저를 보통 많이 해요. 요즘은 옛날에 실띄어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레이저로 세로 기준틀 같은 경우는 작업할 때 레이저로 띄워서 이렇게 수평기를 띄워가지고 하죠. X축, Y축, Z축 딱 나와가지고 그 레이저 라인이 요 코너에 딱 보이게 돼요. 건물 코너에. 자, 그래서 기준틀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의랑 특징들에 대해서 봤고, 그다음에 비계, 제일 중요한 게 비계죠. 그래서 비계는, 자, 그래서 비계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략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비계 같은 경우는 건물 외부에다가 뭐 외장재를 하거나, 또는 뭐 창호를 닫거나, 뭔가 어떤 작업을 할 때 매는 게 이제 비계예요. 자, 비계인데, 자, 비계는 구성이 어떻게, 이건 이제 쌍줄비계는 여기 지금 두 개의 라인이 있죠. 두 개의 라인에다가 발판을 얹어가지고 사람이 여기에서 타일 같은 거, 돌이라든지 타일이라든지 거 쌓아놓고 작업자들이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쌍줄비계. 두 개의 줄이 있다는 쌍줄비계인데, 자, 비계는 일단 여러분들이 용어를 먼저 봐야 돼요, 용어를. 그래서, 자, 비계의 용어는 첫 번째, 기둥이죠, 기둥. 시공순서로 같이 볼게요, 시공순서. 먼저 베이스 판넬을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먼저 그냥 기둥을 세워야겠죠, 기둥을 세울 거예요,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자, 기둥을 세우고, 이게 기둥이고, 위치가 뒤에도 기둥이 있어요. 쌍줄이니까. 자, 기둥, 보면 되고. 자,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은 있겠죠. 여기는 1.85, 1.5, 1.8,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간격이 있을 거예요.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제 하중을 좀 더 많이 받아도 되고, 넓으면 넓을수록 좀 위험하겠죠. 어쨌든, 요 간격은 일단 나중에 보고, 자, 요거부터 먼저 보면, 기둥이 이렇게 있고, 자, 기둥과 기둥 사이 연결하는 거. 요거를 띠장이라고 해요, 띠장. 항상 여러분들 띠장이라고 하면은 뭔가 건물에 이렇게 좌우로 붙는 거는 웬만한 걸 다 그냥 띠장이라고 붙어요. 그래서 마감재를 붙일 때도 그냥 마감재를 우리가 붙일 수 없잖아요. 뭔가 띠장을 걸고 거기다가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 현장에서 띠장이라고 얘기해요. 띠장. 용어 자체가 띠장. 그죠? 띠장, 여러분들 돌이라는 말이 있고, 보가 있어요, 보리. 도리. 이걸 도리라고 해요, 도리 방향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리 방향으로 연결하는 걸 띠장. 도리라고 하는 거는 보의 일종이에요. 우리가 한옥 건물에서, 우리가 건물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로 길게 가는 거를 도리라고 하고, 이게 옆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있는 거를 보라고 그래요, 구조적으로 똑같아요. 보나, 돌이나,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건데, 기둥과 기둥 길게 연결하는 거를 도리. 요거를 보라고 하죠. 그래서 요 보 중에서 제일 큰 보를 뭐라고 그래요? 대들보라고 해요, 대들보. 대들보 얘기해요. 옆에서 우리나라 한옥 건물을 정면에서 안 보고, 우리 종묘 같은 거, 측면에서 봤다고 했을 때, 측면에 있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보를 대들보라고 하는 거죠. 요 보방향으로 가는 거를 장선이라고 해요, 장선. 용어가. 요거를 띠장이라고, 띠장. 용어를 먼저 보고, 그러면 먼저 기둥을 설치한 다음에, 띠장을 설치하고, 띠장을 쌍줄이니까 두 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띠장과 띠장끼리 연결하는 걸 장선이라는 거죠. 이거 장선이라는 거죠. 그럼 이 장선에다가는 뭘 얹으냐면 발판을 얹는 발판. 발판이 400짜리 있고 600짜리 있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발판을 두 개 얹을 수도 있고 하나 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발판을 이렇게 얹어 놓고, 여기 발판이 여기 있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그거 중간에 연결하겠죠. 커플러라든가 클램프라든가 이런 거 연결하는 기구들이 있고, 이런 거 연결하고, 발판까지 설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사고들이 여러분들 그 비계 같은 게 전도되는 사고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리 같은 거 할 때도 이거 비계 설치할 때 감리자들이 이거 유심히 봐줘야 돼요. 왜냐면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그래서 사고 나는 게 보통 어떤 사고가 많이 나냐면 이렇게 협력에 의해서 이렇게 옆으로 무너지는 사고. 이렇게 무너지는 사고, 아니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무너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단력, 옆에서 미는 횡력에 의해서 막기 위해서 요 가세를 하세요, 가세. 이거 가세라고 하죠, 가세.
그리고 이쪽에 벽에서 붙여있어. 벽에서부터 떨어져가지고 전도됐잖아요. 그래서 벽에다 연결하는 게 있어요. 이 벽 이음. 요거 그냥 벽 이음이에요. 그래서 이 벽 이음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앙카를 받거나, 앙카라고 하면은, 뭔지 알죠, 앙카? 여기서 앙카를 벽에다 들여가지고, 이렇게 된 쇠 구조물을 박으면서 벌어져가지고, 딱 고정이 되는 게 있어요. 앙카를 받거나, 또는 뭐 용접을 하거나, 첫째 구조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임시로 용접해서 나중에 떼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벽에다가 고정을 하는 거죠. RC 구조 같은 경우는 앙카를 이용해서 받고, 철거 구조 같은 경우는 용접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용어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안전난간 있잖아요. 난간 같은 거, 이거 난간이에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니까 난간 설치하고, 난간과 난간 사이에 높이에 또 중간에 떨어졌으니까 중간 난간 설치하고. 일단 용어 자체는 이렇게 돼 있다. 중간 대, 안전 난간 대. 자, 이게 비계의 특징이고. 자, 그래서 지금 웬만한 건 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비계의 일단 종류를 보면, 방금 전에 봤던 거는 뭘 본 거냐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쌍줄비계. 강간 파이프. 제로상으로 분리하면은 통나무랑 강간이랑 두 개가 있어요. 제로상으로 봤을 때. 방금 전에 게 강간인데, 강간이 있고 강봉이 있잖아요. 강간이라고 하는 거는 안에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라서 작업하기가 편해요. 가벼워요. 그나마 좀. 그래서 여기 비계공들이 그냥 던져버린다. 그럼 잡아가지고 연결하고. 그게 강간 파이프로 만든 비계라서 강간 파이프 비계. 요즘은 다 비계를 뭘로 써요? 다 이걸로 써요. 강간 아니면 시스템 비계로 써요. 다시 말해 금속으로 쓴다는. 옛날에는 뭘로 썼어요? 나무.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이럴 때. 그때 어스프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내가 우리나라에서 통나무로 만든 비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걸 작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작업자도 없어요. 구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저걸 통나무 비계로 하시는 분들이 어디, 우리나라 말고 어디 있어요? 저쪽, 홍콩이죠. 홍콩에서 불 한번 났잖아요. 홍콩하고 대나무, 그게 무게에 비해서 인장력이 어마어마하게 좋단 말이에요. 통나무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때 불나갔어요. 나무라서 불난 건데, 그 안에 비어있어가지고, 인장력은 거의 똑같은데, 무게는 훨씬 줄어드니까, 나무에 비해서. 그래서, 홍콩 같은 데, 홍콩이라든지 동남아 이런 데서는 전부 다 대나무 무게를 쓰는데, 건물의 형태가 아무리 아방가르드하게 생긴 그 건물이 하더라도, 다 대나무로 매더. 곡선이든 뭐든, 그걸 다 대나무로 매더라고요. 어쨌든, 통나무 비계, 대나무 비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쓰니까, 일단 통나무 비계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공법상으로 보면은, 아까 여기서 우리가 쌍줄 비계를 본 거예요. 발판을 얹히시는 걸 쌍줄 비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단면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발판을 얹히는 거고. 외줄 비계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탈 수는 있지만, 작업을 하기는 힘든 거죠. 그래서 외줄 비계라는 것들도 있다. 간단한 공사를 할 때는 외줄 비계도 쓰고. 자, 겹비계라고 하면 이런 거죠. 겹비 두 개를. 요거 지금 연결할 때, 3면 클램프로 연결하면 이렇게 외줄 비계가 기둥이 하나만 있는 거. 대신 여기에 장선은 두 개씩 있는 거예요. 장선이 아니라 띠장이 이렇게 단면이니까 두 개가 있는 거. 이게 겹비계다. 하는 거. 틀비계는 시스템,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런 거. 틀이 미리 짜가지고. 이런 거는 어디 쓰냐면, 주로 어디 쓰냐면은 실내 공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천장에 공사한다든지 할 때 쓰기도 하지만, 외부에도 써요, 외부에도 쓰면 저걸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쓰기도 해요. 근데 거의 저거 여러 개 연결해서 쓰는 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보통 실내 공사할 때 많이 쓰죠. 요거는 이제 두 개를 미리 조립되는 거를 현장에서 이렇게 두 개를 장선만 연결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어디 갔지? 철비계. 달비계는 매달려 있는 거. 달비계는 달비계한테 매달려 있는 거. 이게 매달려가지고 도장 같은 거 하거나, 그러니까 도장 같은 거 할 때도 도장 영역은 많은데, 주로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이제 보수공사 할 때 많이 하잖아요. 도장 하나 하려는데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비계를. 그러니까, 위에다가 하나 매달아가지고, 거기만 이제 로프 타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달비계라고 하는 거. 이 달비계. 자, 용도상으로 보면 이제 외부면 외부, 내부면 내부, 수평에서 위로 보는 거. 우마, 말비계. 요게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니까, 기사 대학생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말비계라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판자 모양 생겨요,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접기도 하고. 이런 거. 이렇게 판자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접었다가 피고,
하는 거. 그게 말비계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가 없네, 이미지가.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요거. 여기 달비계. 여기 달비계고 말비계. 이렇게 생긴 거. 우마라고 해요. 현장에서 우마라고 해요, 우마. 자,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 거. 봤고. 저 종류를 구분하는 거. 용도를 다시 한번 보면,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요절비계 같은 경우는 간단한 공사. 뭐 도장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부부적으로 하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계라고 하면은 쌍줄 비계, 아까 그림에 봤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비계, 쌍줄 비계, 본 비계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쌍줄 비계로 하는 게 원칙이다. 안전을 위해서. 그다음 내부 공사할 때는 내부에다가도 수평 비계라든가, 내부도 수평 비계를 다 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요런 거 뭐 천장 공사 같은 거 할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천장 공사할 때는 그냥 말비계 갖고 다니면서 하면 되지만, 뭐 교회라든지 또는 뭐 강당이라든지 음악당 같은 거, 그런 거는 사실 내부에서 공사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비계를 다 전체를 매버려요. 이렇게 천장까지. 그래서 천장까지 매는데, 천장이 만약에 수평이라고 한다면 그냥 평비계 매는 거, 수평 비계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천장을 다 공사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비계 다 털고, 마감 끝나면 털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안 되면, 비계 아직 공사 남았는데 비계를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비계가 계속 있으면 다른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공사가.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비계를 다 털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뭐 크레인이라든지 또는 리프트라든지 이거 타고 다니면서 하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자, 그게 이제 내부 비계고, 말비계가 성공했죠. 그 말비계 간단한, 이미 실내 마무리할 때나 이때 내장할 때 쓴다. 달비계 얘기했고, 달비계는 외부에서 달아가지고 매는 비계라고 얘기했고, 자, 그리고 봅시다. 그래서 자, 요게 시험에 나오면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걸 뭐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머릿속으로 대략적인 것만 그냥 한번 이해를 해보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비계가 뭐죠? 강간 파이프 비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강간 파이프의 중요한 것만 좀 보고, 나머지는 그냥, 통나무 비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안 봐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통나무 비계는 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험을 위한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몇 개만 좀 보면, 자, 비계 아까 기둥이 있었죠, 기둥. 기둥의 간격을 얼마로 해라? 1.5에서 1.8로 하는데, 요거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법으로 건축법으로 기둥 간격을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단지 요 사람안전보건법에서는 1.85m 이하로 해라 라고 하는 게 돼 있어요. 1.8, 그러니까 1.85 건축법은 아니지만 그냥 1.85 이하로 기둥을 세워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중을 좀 많이 받게 된다, 만약에 돌을 좀 묻혀야 되는데 돌이 많이 쌓아놓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둥 간격을 좀 좁히면 돼요. 좀 좁히면은 하중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한 거예요, 이해. 아까 전 띠장 방향이면 이쪽 방향, 건물을 이쪽 방향. 띠장 방향이면 건물의 안쪽 방향이죠. 장선 방향이면 안쪽 방향으로도 1.5m. 그러니까 이제 1.5m 폭의 복도가 생기는 거예요. 최대. 이해하니까 어쨌든 더 넓으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 거고, 강간 털비계도 거의 뭐 같은 개념, 같은 거로 보면 되고. 이게 뭐지? 띠장 장상, 기둥 간격. 마찬가지 그거죠. 요 띠장 간격이요. 세로로. 이렇게 높이로. 그래서 그 높이도 2m마다, 1.5m마다 하나씩 해라. 띠장. 요거. 아이고. 요거 높이, 요거. 요 높이 있죠, 요 높이. 요 높이. 거기 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높이는 1.5m니까 3m가 되겠죠? 1.5, 뭐 1.5씩 해라. 그 간격을. 그러니까 보통 한 층이 3m라고 보면은 한 층에 중간에 하나 더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내용 있죠. 아이씨, 이게 아닌데. 요거 어디 갔지? 요거 제일띠장은 좀 높게 해야 돼요. 높게 해도 되네요. 왜냐면 제일띠장을 왜 높게 사람들이 자꾸 제일띠장을 높게 매려고 하냐면은 그 머리가 닿잖아요. 앞에 작업하다가 1층이니까.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닿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현장 가서 이 비계에다가 막 머리 막 받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이 안전모를 안 쓰면은 위험한데, 근데 그래서 제일띠장을 좀 높게 매려고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래도 2m 이하까지는 해줘라. 안전상을 위해서. 그 의미인 거예요. 제일 띠장을 2m 이하로 하고, 일반 띠장은 간격을 1.5m 해라. 요거는, 요 치수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좀 좋죠. 아닌 게 나머지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이것도 감가틀 비계도 뭐, 있고. 감가틀 비계, 아까 감가틀 비계를 실내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실외에도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높이 제한이 있다는 얘기. 실외에서 쓸 때는 위험하니까 40m 높이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 그냥 보면 되고. 기본적으로 하부에다가 베이스 플레이트를 설치를 해줘요. 이거 베이스 플레이트 이거잖아요. 이거를 설치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땅이 많이 고르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땅이 이렇게 막,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평을 맞춰줘야 되는 거. 거기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반드시 설치하고, 이건 땅에다 묻으라. 뭐, 물이 그냥, 이거 통나무 비계는 안 보겠지만, 밑에다 묻어버려라. 뭐, 그런 내용이고. 자, 하중 봅시다, 하중. 하중이 보니까, 요것도 하나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 있으면 좋죠. 여기에 지금 킬로뉴턴이라고 하는 거에 10킬로뉴턴이 9.8킬로뉴턴이 1톤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9.8킬로뉴턴이 1톤이에요. 그러니까 7킬로뉴턴이면은 0.7톤. 0.7톤이에요. 그래서 기둥 하나가 부담하는 하중이 0.7톤. 7킬로뉴턴이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적재 하중이 0.4톤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보면 되고. 벽체와 연결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벽체와 연결하는 건 요거죠. 요거. 벽체 연결, 벽이요. 자, 요 간격이 있어, 간격이. 요 간격도 5m마다 하나씩은 해줘라. 5m마다 하나씩은. 아까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기둥이랑 띠장이랑 연결하는 거가 클림퍼 또는 커플러라고 또 보통 얘기하는데,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직각으로 또는 뭐 사면도 있고, 3개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2개, 3개를, 하나랑 2개를, 요거 클림퍼. 그래서 요거 클림퍼가 나왔으니까 밑에 보면은 연결점을 보면은 이윤관에서 일장이 연결하는 게 있고, 그리고 고정이 아니라 직교용. 또 회전하는 것도 회전. 우리 가세를 설치할 때는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회전. 그래서 가세 설치 회전용, 보통 직교용. 그다음 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이 2개가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기둥 2개에다가 띠장 하나 이렇게 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사면 클램프.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3개를 연결해야 될 때 어떤 경우냐면 이거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보면 높이가 31m 하부, 31m, 높이가 31m가 넘어요. 위험하잖아요. 높아서. 31m가 하부, 그 30m 내려온 그 하부, 아래쪽. 그 아래쪽은 기둥이 2개 있어요, 2개. 기둥을 2개를 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면 클램프로 해가지고, 2개에다가 띠장 하나 연결하는 걸로. 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다 된 거죠, 지금. 요 통나무 어차피 안 볼 거고. 가세가 있네, 가세. 아까 했던 가세 있죠? 가세는 수평에서 작용하는 전단력. 뭐 풍화중이라든지 옆에서 미는 힘을 또는 전도가 되는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가세를 세운다는 거. 그래서 이걸 안 해주면은 실제 작업하다가 이렇게 직사각형이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틀어져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요. 매년 사고가 나니까 있고 됐고. 그다음에 비계 발판 같은 경우도 뭐 저기 0.4m짜리가 있고 그걸 2개 쓰면 0.8이 되고, 그리고 작업을 크게 할 때는 좀 넓은 거 써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최대폭은 1.5. 그냥 띠장 간격이 장선이 간격이 1.5m잖아. 너무 넘어가면은 이렇게 쳐져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최대폭은 1.5m 이상으로 해라. 이대로 하라. 너무 넓게 하면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거기서 그냥 작업만 하면 되지 뭐 다른 거 할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강간 파이프 위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스펙을 좀 확인해. 자, 시방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표준 시방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본 거니까. 자, 그런 게 있고. 몇 가지 더 필요한 것도. 비계다리라고 하는 여러분, 그 비계 사이에, 생각보다 현장 가보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비계를 타다 보면, 좀 약간 좀 이렇게
무섭다기보다도 내가 있을 때는 아니구나라고 할 때가 있는데, 이제 다리 같은 거, 경사로 같은 거 올라갈 때요. 이게 지금 그냥 있을 때는 그나마 좀 난데, 이게 계단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계단이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현장에는 지금 계단도 없고, 지금 엘리베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막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비계다리 메고 가는 거예요. 비계다리, 여기서 말하는 비계다리라고 하는 거는 경사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사로. 그래서 그렇게 경사로 가잖아요. 램프 같은 거 얘기하죠. 램프. 그래서 그 램프에 대한 스펙이에요. 스펙.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다음 중 뭐 비계다리 설치에 대한 규정으로 뭐 시방 규정으로 뭐 맞지 않는 것, 뭐 이런 게 뭐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비계다리 규정을 보면은 너비 90cm 이상으로 하고 1.5 주입사지 이상하고 경사가 너무 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중간에 각재를 심어 넣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짐을 싣고 가니까 위험하고, 그리고 중간에 참죠, 참. 계단 참을 넣어야 되죠. 한번 쉬었다 가야 되잖아요. 올라갔다가 계단 참이 최소한 7m마다 설치해야 돼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7m까지는 여기 한층 올라갈 때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 연속에 올라갔다가 계단 참이 있고 또 반대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2층씩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비계다리 이거 작업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거리 메고 하잖아요. 작업할 때는 이렇게 조금만 헛디디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이렇게 비계에다가 띠장에다가 메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그리고 비계다리 같은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건물 면적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견적 기준. 하나는 이상 해야죠. 하나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규모가 크면은 여러 개 설치해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규모가 좀 일정 이상이 되면은. 그리고 옆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중간 난간대 설치해라. 중간 난간대가 원래 기존 여기 뒤에는 없지만 중간 난간대가 1200으로 돼 있어요. 중간 난간대가 없죠. 중간 난간대 보통 1200인데 기존 우리 계단 같은 경우는 좀 낮게 해요. 계단은 좀 올라가는 거라서 그러면 0.9로 해도 안전. 중간에 하나 설치해라. 중간 난간 설치하라. 칠판은 높이를 얘기하는 높이. 계단으로 할 때 만약에 램프가 아니라 계단을 할 수 있잖아요. 너무 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급하죠. 보통 우리 복습 시간에 기억나나요? 복습 시간에 안 배웠구나. 이거는 뭐 교육 시간에 하는 거. 보통 우리 높이를 얼마나 해요, 보통? 높이 뭐 170에서 한 뭐 낮게 하면 150 이렇게 하잖아요. 150, 170, 180, 200 이하라. 엄청 높죠, 이것도. 자, 이렇게 이런 규정이 있고, 또 여러분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고로 나는 게 뭐예요? 추락사가요, 추락사. 추락사가 있고, 또 추락하는 거에 맞는 게 있고, 비례가 날아오는 게 맞는 게 있고, 어쨌든 떨어지는 거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방호망을 설치하게 돼요. 사람이 떨어져도 거기에 걸리는 거죠. 사람이 걸리거나 또는 낙하물 방지망. 안전방호망은 사람이 떨어지는 거를 막는 거고, 사람이 떨어지는 거를. 낙하물 방지망은 뭔가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들, 뭐, 벽돌이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진 거를 막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안전방호망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거는 안전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한 번 더 이렇게 볼 거고,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그래서 스펙이에요. 그래서 안전방호망의 경사라든지, 높이는, 요거는 하나 알아야 되죠. 낙하물 방지망에서 3계층마다, 보통 아파트 설치할 때 보면 이런 것들 보여요. 아이고.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게 추락 방어망이고, 이거 사람 떨어져도, 여기 작업하다 떨어져도 이제 여기 낙하물 방지망이죠. 낙하물 방지망도 3계층마다 하나 설치하고, 층이 구분이 없을 때는 10m. 10m? 맞죠? 9m로 되었나? 10m로 10m. 그다음 나머지 것들 다 이거 안전 난간이죠, 이게. 아까 높이가 1200개인데가 중간 난간 있고, 안전이고, 거리대, 추락 방지망. 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낙하물 방지망을 받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요거죠. 10m 이내 또는 3계층마다 하나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다. 내미 길이는 뭐 이거 2m 이상 내밀어라. 2m까지 던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틈 사이 있죠. 건물이랑 틈 사이라든지 또는 방지망 사이에 이렇게 겹쳐서 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겹친 임으로 해라.
버팀대 같은 이런 거는 뭐 볼 거 없어요. 뭐 이런 거는 버팀대 가로방 길이에 뭐 1m마다 설치하고 1.8m 뭐 설치 안 하고 그런 내용인데 일단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볼 건 없고 한번 그냥 읽어만 보고 중요한 거는 이제 낙하물 방지망, 안전 보호망, 방호망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요 정도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10m에 3개 층마다 안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측량과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측량 같은 경우는 뭐 거리 측량이 있고 뭐 수준 측량이 있는데 여기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거리 측량 같은 경우는 뭐 레이저기로, 요즘은 레이저기로 많이 쓰죠. 근데 실제로 조그만 거 같은 건 어때요? 줄자로 쓰는 줄자로. 우리 철로 되어 있는 줄자가 있고 또 인바 테이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줄자가. 늘어나지 않는 줄자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다 레이저 측정기로 해서 거리를 다 측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레이저 측정기도. 그래서 실제로 그냥 자로 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게 거리 측량이 있고, 이거 수준 측량이 있어요. 수준 측량은 우리 측량기로, 우리 레벨기로 해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막대 세워놓고, 눈으로 시준선으로 막대해서 그 차이랑, 후시랑 전시 차이를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것도 그러면 여러분들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 좀 볼까요? 레벨기가 있는데 이렇게 레벨기로 이제 보는 거예요. 레벨기로 보면서 요 시준선이 지금 바랑 레벨기의 그 십자선이 딱 맞춰지는 게 시준선이라고 하는데 그 시준선을 맞춰보는 거예요. 요거 그냥 여러분들 졸릴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라고. 그래서 요거 전시, 후시라 가지고 후시에서 전시를 뺀 게 레벨 차예요. 계속 더해 나가는 거예요. 후시에서 전시를 빼면 요 레벨 더하면은 전체 레벨이 나오는 거고 그 레벨 플러스 마이너스 0지점에서 계속 레벨을 플러스 해가면서 우리가 레벨 측량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요런 원리로 한다. 그래서 측량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레벨링을 한다. 망원경, 삼각대, 뭐 이런 걸로. 자, 평판 측량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요거는 거의 안 써요. 거의 한 100년 전에. 100년 전이면은 이제 아주 옛날. 예전에는 이제 막,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철도 건설할 때 쓰던 게 이제 평판 측량이라는 게 있는데, 요만 조그만 평판에다가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 LED로 보면서 LED가 이렇게 방이랑 수평을 맞추는 그 기구예요. 자, 그걸로 평판에다가 직접 그려서 하는 방법들도 있다. 라고 하는, 어쨌든 측량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직접 가설 공사와 관련된 거 제일 중요한 게 비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규준틀, 기준점, 비계, 그다음에 나머지 뭐 안전과 관련된 시설들 뭐 이런 것들이 직접 가설 공사의 주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됐고 이어서 여러분들 다운받아보면 그 뭐냐 흙의 성질 흙의 성질 및 지방공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공사의 순서를 보면 지금 이제 계약도 끝나고 뭐 공정 계획도 세우고 이제 공사를 막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설 패스까지 치고 이제 비계라든가 이런 거 다 쌓아놓고 뭐 현장사무소 건설해 놓고 측량도 다 해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초공사 해야 되잖아요, 기초공사. 근데 기초공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초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땅을 파야 되잖아요, 땅을 파고, 뭐, 기초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고, 내가 설계에서는 뭐, 독립기초로 했는데, 독립기초 가지고는 진해력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검사를 해서, 땅의 형태라든가, 형상이라든가, 진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뭐, 기초를 다시 뭐, 변경을 하든, 아니면 기초를 변경 안 할 거면은 집안을 개량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건물을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뭐 땅의 상태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땅의 상태를 일단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땅이 안도 그렇고 밖에도 조사해야 되고 안도 조사하고 그리고 그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땅을 파면서, 땅을 파고, 토파기 한 다음에 기초 건설하고,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지어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공사를 하기 전에, 기초 건설을 하기 전에, 먼저 흙의 성질이라든가 집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집안에 허용 진해력도가 있더라, 이거예요. 각 흙의 성질에서, 흙의 성질이라기보다는 그냥 집안의 성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집안은 여러분들, 요거 흙에는, 집안에는 이렇게 허용 진해력도가 있는데, 허용 진해력도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허용 진해력도. 일단은 둘째로 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이 표가 상당히 좀 중요한 표예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집안에는 어떤 형태의 집안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진짜. 자, 우리 여러 번 땅을 파보면은 땅이 어때요? 경환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딱딱한 안방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땅을 깊게 파면 경환반층이 나오겠죠. 그 중간에 또 연안반이 나올 수 있어요. 연안반 같은 경우는 막 돌덩어리들이 있으면서 또 수성암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수성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보통 뭐 사암이라든지 최적에 의해서 만든 사암이 있죠. 뭐 대리석이라든지 대리석 같은 경우도 수성암의 한 종류죠. 변성암이겠지만 또는 뭐가 있냐, 라임스톤 같은 게 대표적인 수성암이죠. 수성 같은 경우는 좀 강도가 좀 떨어지죠. 자, 그런 특징이 있고, 땅을 파봤더니, 우리 땅 속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더라. 경환반이 있고, 연안반이 있고, 또 땅 속에 뭐가 있어요? 자갈이 있더라, 자갈. 이런 암석들이 깨진 자갈들이 있고, 그 자갈이 있는가 하면 그 자갈이 더 깨져가지고 모래가 되더라. 그 모래가 있고, 그 모래가 오늘 세월이 지나가지고 뭐 퇴적층이랑 같이 섞으면은 또 점토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자갈이랑 모래가 섞기도 하고, 또 모래가 점토랑 섞이기도 하고, 서로 막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해력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표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지만, 왜냐하면 이 구분을 해놓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땅을 파보면은 저런 것들이 다 섞여 있더라고요. 그 비중이. 그래서 완전한 사질토만 있는 것도 없고 완전한 점토만 있는 데도 없어요. 다 대부분 땅을 파보면은 뭐 돌덩어리도 나오면서 약간 어느 정도 모래가 섞여 있는데 뭐 점토도 있고 뭐 실트 같은 퇴적물도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집안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걸 먼저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런 종류가 있다는 걸 먼저 안다. 그럼 그런 각각의 이런 집안의 어떤 그런 뭐 이런 형태들이 어떤 진해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는 건데, 그 진해력이라는 게 뭐예요? 진해력. 지내력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해력. 또 허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내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용어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뭐 이렇게 숫자를 외우고 하는 것보다는 용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땅이 버티는 힘이에요. 땅이 버티는 힘. 땅이 뭐에 버티는 힘이냐면은,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건물을 땅에다가 이렇게, 이게 10톤, 100톤짜리 건물이 있다고 칩시다. 10톤짜리 건물이 땅 위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이게 땅 위에 서서 뭔가 무너지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변형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자,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서 있다고 한다면은 땅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땅이? 땅에 이게 반력이 있다는 게 반력. 우리가 위에서 내려온 하중을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응답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진해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나오는 힘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응력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응력을 땅지자자 지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력, 내력 뭐 같은 개념으로 봐서 땅이 버티는 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버티는 힘이에요. 그래서 허용 진해력도는 땅이 버티는 힘이에요. 땅이 버티는 힘. 근데 어떻게 버티느냐면 응력이잖아요. 단위 면적당. 우리 응력은 단위 면적당 계산하기 때문에 1제곱미터, 요 1m, 1m당 몇 톤의 힘을 지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허용 진해력도예요. 이게. 근데 보면 우리가 킬로뉴턴, 아까 얘기했지만 킬로뉴턴이 뭐 9.8 킬로뉴턴이 1톤이잖아요. 1톤이니까 여기다 0만 빼면 돼요. 만약에 요게 4,000, 예를 들어서 경환반층이 4,000 킬로뉴턴이라고 한다면 몇 톤을 버티냐면 경환을 빼면 400톤. 그러니까 경환반이 400톤을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1m 하나가 엄청나게 버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보세요. 실제로는 400톤이 아니라 더 많이 버텨요, 땅이.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400톤이 아니라 2,000톤까지 버틴다고 합시다. 2,000톤까지 버틸 수 있는 땅이에요, 경환반이. 근데 우리는 2,000톤, 안 될 것 같아. 2,000톤 했다가 만약에 건물 무너지면 어떡해. 만약에 내가 2,000톤이라고 버틴다고 얘기해놨는데, 그래서 믿고 누가 2,000톤짜리 건물 지었는데 건물이 무너졌어. 누구 책임이에요?
요거 이제 표 만드는 학자 책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불안하니까, 2,000톤까지는 안 되고, 한 4,000톤, 400톤만 해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이상 짓지 마라. 웬만하면은 2,000톤까지 줘도 되지만, 400톤 이상은 짓지 마세요. 라고, 허용을 해요, 허용. 그래서 허용 진해력. 그래서, 저 허용 진해력도라고 하는 건 실제 진해력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조금 보수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주는 그 수치값이다라고 하는 거. 그게 허용 진해력도이죠. 그렇다. 그래서 보니까 허용 진해력이 가장 큰 게 뭐예요? 당연히 안반이 크겠죠. 그리고 수성함이 있고 자가율도 있고. 자가율 모래서 이거 수치는 여러분들이 그냥 웬만하면 뭐 한 10번 정도 보세요. 그래서 뭐 외울 것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외울 정도로 보는 게 좋아요. 이거는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본다면 그냥 물어보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진해력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안반에서 갑자기 자갈로 오는 순간 진해력이 탁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흙 같은 경우는 좀 진해력이 위험하고 안반 같은 데는 좀 튼튼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할 때 지정을 어디까지 지정을 어디까지 안반까지 지정을 넣잖아. 그게 진해력이 크게 거기에다 거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되고 가만히 보니까 가로가 있어요. 가로가 집안이 밀실한 경우래요. 자, 똑같은 모래를 하더라도, 똑같은 모래가 지금 10톤을 버티고 있어요. 1제곱미터에 10톤을 버틴다고 이제 허용해 준 건데, 근데 조금 다져놨더니 400톤까지 버텨요. 10배로, 4배가 늘어나요, 4배. 그래서 점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점토도 10톤을 버티는데, 조금 다져놨더니, 뭐, 2배 정도 늘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모래는 다지면 더 진해력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모래를 좀 다졌더니, 이게 눌러서 추격을 줬더니, 다지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또 공기가 다 빠져나가면서 밀실한 모래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진해력이 4배나 늘어났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집안을 개량하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건물을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 건물을 지을 건데, 뭐, 이게 지정까지 뭐 내려도 되는데, 안반까지, 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다지면 되겠죠. 그래서 집안 개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밀실한 땅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게 있다는 거. 이거 설명하려면 여러분이 더 헷갈려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장기. 보통 장기 허용 능력이라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왜냐면 건물이 하루만 있을 게 아니잖아요. 건물이 많은 경우는 60년까지 있을 거니까. 그 60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뭐 오늘 내일 기준으로 건물을 지을 건 아니니까. 근데 60년 기준으로 지을 거니까 장기 허용 능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허용 진해력도는 어쨌든 좀 더 안전하게 하는 거고. 그럼 단기는 어때요? 조금 덜 안전해도 되는 거죠, 단기는. 그러니까 2배 좀 돼요, 2배. 조금 더 아까 했던 20톤만 버티면 될 것을 한 40톤까지 버텨도 되는 거예요. 요거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해돼요? 이해되면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니까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집중 안 하면 이거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집중 안 하면.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본은 장기 허용 능력이 기본이고, 왜냐면 건물이 오랫동안 있을 거니까. 그래서 장기가 아무래도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조금 더 허용을 조금 박하게 한가, 박하게. 한 20톤만, 원래는 아까 400톤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400톤이 아니라 아주 박하게 20톤만 줘라. 뭐 이런 거죠. 근데 단기는 좀 더 봐주겠다. 40톤까지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이해를 하면서 들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에 남는데, 이게, 어쨌든 2배가 그 의미인 거예요. 2배. 그럼 덜 보수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더 널널하게 해주겠다. 장기는 더 빡빡하게 하고, 얘는 조금 더 2배까지 봐주겠다. 이것보다 더 풀어주겠다. 그런 거고. 법에서는 1.5. 이건 또, 법에서는 더 중간 정도 보는 거, 법에서는. 법규에도 이제 이게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하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질에는 여러 가지 형상의 토질이 있더라. 안반이 있고. 이게 중요해요. 모래랑 점토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사실을 아는 게 내가 중요해요. 숫자는 뭐 그냥 중요하다. 그래서 집안의 허용, 진해력도를 받고. 자, 그래서 지금 흙의 성질을 보는 거예요. 집안의 땅의 성질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봤더니 예민비가 나오네요. 예민비는 뭐냐면 예민한 정도, 땅이 예민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땅의 예민비를, 뭐, 우리나라 말이 더 어려운데. 자, 그래서, 자, 예민비는 우리가 이제, 이긴 시료가 뭐냐면, 이긴 시료가 있고 자연 시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땅을 파요, 이렇게. 땅을 파면 땅을 파낸 흙을 걷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땅 안에 있는, 똑같은 거, 안에 있는 옆에 그 땅이 더 강도가, 압축 강도가 더 세 보여요? 아니면 파내가지고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흙이 더 압축 강도가 더 세요? 예를 들면 이거 밟으면 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왠지 이거는 밟으면 푹 들어갈 것 같은 그 느낌이 나죠. 그래서 그 압축 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땅을 이렇게 흐트러 놨더니 압축 강도에 변화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거를 예민비라고 하는 거예요. 공식으로 보면 이긴 시료, 흐트러진 시료인 거죠. 흐트러진 시료가 강도예요. 중요한 건 강도예요. 이긴 시료의 강도, 압축 강도를 얘기하는 거죠. 압축 강도의 강도가 또 적겠죠. 이거 자연보다 똑같은 흙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긴 시료분의 자연 시료의 강도가 바로 예민비인데, 그래서 이겨놨더니 강도가 2더라. 원래는 6이었는데, 원래는 6이었다고 한다면, 강도가 2였다라고 한다면, 6분의 2면 뭐예요? 3이잖아요, 3. 그러면 그 강도예요, 강도. 그래서 점토 같은 경우는 이 예민비가 더 굉장히 커요. 4에서 10이나 돼요, 4, 10. 그 얘기는 뭐냐면, 점토를 이렇게 흐트러 놨더니, 그냥 뭐, 푹푹 들어가더라. 여러분들 현장 가보세요. 아마 아파트 공사 현장 가보면은 가끔씩, 뭐 놀랐다기보다 땅을 흐트러 놨는데, 땅에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푹 들어가고 여기까지 막 그런단 말이야. 그 왜 그러냐면은, 막 흐트러져 놓은 흙이 있어가지고, 현장에 있는 거예요. 다져놓지 않은 흙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강도가 낮으면 팍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점토 같은 경우. 점토 같은 경우는 이게 이겨놨더니 강도가 팍 떨어지니까, 분모가 떨어지니까 분자가 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거의 1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0분의 1까지, 그러니까 90%까지 강도가 변화가 있더라. 뭐 그런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민비가 4 이상이 되면은 예민비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흐트러진 시료가 강도 저하가 크더라. 그러면은 아무리 흐트러져 놔도 이게 1보다 클 수가 있나요? 1보다 작아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무리 흐트러져 놔도 조금 강도가 줄어들긴 하지만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크지는 않죠. 흐트러져 놨는데 강도가 더 세. 이런 경우가 있나요? 흙을 이렇게 흐트러져 놨는데 흐트러지지 않은 것보다 강도가 더 세.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같을 수는 있지만 그대로 파다가 그대로 이렇게 깍두기 모양을 따라다가 갖다 놓고 하면은 같을 수는 있지만 더 강도가 적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1보다 작아질 수 없어요. 1보다 작아질 수 없는 거죠. 이해가 되죠? 안녕하세요. 빨리. 되죠? 1보다 작아질 수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1인 경우가 있어요, 1인. 1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보통 우리 모래비, 예민비 이거죠. 여러분들 이거를 보고 이제 몇 개 키보드 모래. 사질토는 거의 1에 가깝더라. 그러니까 흐트러져 놨더니 뭐 강도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사질토는. 왜 그런지 알아요, 근데? 사질토에 강도 변화가 없는 이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사질토 같은 경우는 마찰력, 내부 마찰각. 여러분들 저거 쓸데없이 빠지면 안 되는데 겨울에 눈 올 때 모래 뿌려요? 아니면 진흙을 뿌려요? 길에다가 얼음에다가 모래 뿌리자. 모래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찰각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 모래 같은 경우는 마찰각이 크단 말이에요. 커가지고 서로 입자 간에 이렇게 마찰력이 있어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흙의 성질에서는 그 마찰각이 굉장히 그 강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게 뭐 압축 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흙이 받는 이런 강도 중에 메인 강도 중에 여러분 나중에 이거는 뭐 아마 상황이 올라가서 할 거지만 근데 흙이 받는 강도 중에는 압축 강도가 전단 강도가 있는데 전단 강도가 압축 강도보다 전단 강도가 더 크더라 영향이. 그래서 모래가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래 같은 경우는 예민비가 거의 1에 가깝기 때문에 가깝다. 그래서 예민하지가 않다. 예민비는. 대신에 점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엄청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비가 클수록 연약지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점토 지반보다는 사질 지반이 조금 더 건물을 좀 높이 지을 수도 있고 또 지방 개량할 때도 좀 덜 에너지가 좀 들어가는 건데 점토 지반 같은 경우는 건물을 높게 지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이게 집안을 개량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량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뭐 얘기 안 한 게 있나요? 잠깐만.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요거 똑같은 말로 우리가 이긴 시로로 같은 말, 교란시로 막 틀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어렵죠? 교란했다는 거죠. 막 교란했다는 거. 불교라는 거는 교란하지 않은 거고. 요거 강도, 여기서는 강도의 비예요. 강도의 비. 예민비는 강도의 비다 라고 하는 거. 됐죠? 자, 지금 흑의 성질을 계속 보고 있어요. 자, 흑의 성질을 보고 있는데, 자, 흑에는 그럼 어떤 성질이 있냐면, 흑이라니까 좀 여러분도 어려워요. 땅이라고 합시다. 땅. 대지. 땅이라고 봅시다. 땅에는 우리가, 땅에는 물이 있나요? 땅 속에? 땅 속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기 뭐야. 전원주택 같은 거 지을 때 이제 계속 이화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 이으면 어떻게 해? 지하수 파잖아요. 지하수 이렇게 파면 어때요? 물이? 솟아올라요. 막 솟아올라요. 막 압력 때문에 솟아올라요. 그리고 석유 같은 온유 같은 경우도 땅 파면은 막 그 압력, 거기 눌렸던 그 압력 때문에 압력이 갑자기 뻥 뚫어서 올라오죠. 어쨌든 땅 속에는 물이 있더라, 물이. 근데 물에도 두 가지 종류의 물이 있어요. 요거는 보면 되는데, 땅 속에는 지하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강국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강국수. 이 뒤에 요거 설명하면서 하는 건데, 뒤에 보면 나오죠. 뒤에 보면 강급비, 강급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땅의 특징, 그러니까 대지의 특징을 봤더니 그 안에 뭐 물이 지나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수위가 아무래도 있으면은 집안이 약하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하수가 있으면 건물이 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다기보다도 개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공사를 해줘야 돼요. 배수를 해가지고. 근데 아무리 뭐 지하수 같은 거 배수한다고 해가지고 되나요? 왜냐면 어차피 지하수위는 변화가 있잖아요. 여름에는 높다가 겨울엔 낮아져요. 수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물을 파면 어차피 나오는 건데, 그걸 멈출 수가 없어. 내가 뭐, 그 지하에 있는 물을 내가 막으려고 해도, 이거는 자연 불가항력이야. 어쨌든 뭐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형태의 지하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물이 있냐면, 수분이 있냐면은, 그 흙에 입자 사이에 이렇게 있는 물이 있어요. 그 흙이 만져보면 촉촉하잖아요. 그 지하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흙 자체가 가지고 있는, 흙과 흙 사이에 물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게, 그게 강국수. 그래서, 여긴 없네요. 여긴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강급수가 중요해요. 여기 보면, 강급비가 밑에 하나 나오네. 강급비라고 있잖아요, 강급비. 강급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안에 물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야. 강급비. 강급비가 크고, 포화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포화도. 포화도가 단어는 뒤에도 있겠지만, 포화도라고 하는 의미는 요 뒤에 같이 넘어서 봅시다. 이게 포화도예요, 포화도. 공급. 이거 잠깐만. 이거 이렇게 설명 왔다 갔다 하니까 더 힘드네. 요것부터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자, 그래서, 별거 아니니까. 어쨌든 지하수가 있다 이거예요. 지하수가 근데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지하수가 통과한다. 지하수가 어떤 매질을 통과를 하고 있더라. 근데 그 통과되는 양을 좀 구해보겠다는 거. 이거는 법칙이에요, 법칙. 이거 다르시게 법칙이라고 하는데, 투수계수는 아까 했던 것처럼 각 흙이면 흙, 뭐 모래면 모래, 아니면 뭐 점토면 점토, 아니면 뭐 퇴적물, 뭐 돌이면 돌. 각각의 형태마다 차이가 있더라. 이거 실험값이죠. 투수 개수 차이가 있고, 수도경사라고 하는 높이, 높낮이에요. 우리 강이 흐르듯이, 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지하에도 수도경사가 있더라. 이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 흐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흐르는 양은, 수도계수가 높아가지고 공급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뭐 자갈이 더 많이 흐를 거고, 그리고 경사가 급할수록 더 많이 흐르고, 단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이 흐르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법칙이에요, 법칙. 자, 이런 게 침투순양이라는 게 있고, 자, 요 투수계수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투수계수 성질이 아까 나왔던 게 강급비랑 포화도가 클수록 투수가 더 잘 된다. 물이 더 잘 지나간다 이거예요. 강급비라고 하는 건 아까 했던 것처럼 흙과 흙 사이에 간극이 있고 그 안에 물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물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공기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공기랑 물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공기보다 물이 더 많은 경우, 포화도가 높다고 하는 거. 공기의 양보다 물로 다 채워져 있더라. 그러니까 강급비가 크고 포화도가 크다는 얘기는 뭔가 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클수록 투수계수도 크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그나마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요거 더
그래서 투수량, 뭐 투수개수는 그럼 모래가 더 크나요? 점토가 더 크나요? 투수개수는? 물을 잘 내보내는 거는. 모래가 더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모래가 더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모래가 많아요. 물을 잘 빼잖아요, 물을 뿌려놓으면 물이 잘 빠지잖아요. 물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게, 모래보다 더 투수가 잘 되는 게 자갈보다 그 바위. 그렇지 않아요? 그거요. 모래의 경우 평균의 지름의 제곱을 합니다. 지름이 클수록, 모래보다 조약돌일수록 더 물이 잘 지나가더라. 뭐 이런 거. 이거는 지금 지금 기초와 관련 없이 그냥 이거는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정도만 먼저 여러분들 그냥 보면 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단어는 나머지는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꼭 알아야 될 거는 간극비랑 포화도예요. 간극비랑 포화도.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거예요. 간극비랑 포화도는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간극비는 뭐라고 했죠? 간극비는 그거 얘기하지 말고 먼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도 앞에 하나. 요거 하나만 들으세요. 아까 지내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땅에는 여러 가지의 형태의 토질의 형태가 있다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흙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흙은 토립자가 실제로 흙의 토입자예요. 물과 공기를, 그럼 토립자만 있는 게 아니라 흙덩어리 안에는 공기도 있고 물도 있는 거예요. 그죠? 물도 있고 공기도 있는 거예요. 그걸 합쳐가지고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쳐서. 자,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부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무게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피로. 우리가 실험 같은 거 할 때 흙 안에 공기가 얼마 있는지 또는 물이 얼마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부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중량으로 하는 게 좀 편하겠죠. 물 무게가 부피니까. 근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부피로 계산하는 게 좀 편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고. 이건 이제 간극비랑 함수비랑 포화도를 왜 하는지가 중요한데, 자, 그러면은 흙에는 아까 이것처럼 공기랑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기랑 물을 간극이라고 해요. 용어가 간극이라고 그래요. 공기랑 물을 간극 또는 공극이라고 하고, 공기와 물이 아닌 거는 진짜 순수한 흙을 그냥 토립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좀 중요하죠. 그러면은 일단 요거 정의를 떠나서 이걸 왜 하냐. 우리가 토지를 개량할 때, 땅을 개량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흙 속에 있는 물을 빼거나 또는 공기를 빼거나 또는 공기와 물을 동시에 빼버리면 흙이 더 밀실해지잖아. 아까 어땠어? 가로하고 밀실한 흙은 강도가 모래 같은 경우는 4배로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진흙 같은 경우도 2.5배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개량할 때 하려고 하고, 우리 우리가 지금 간극비 포화도 함수비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토지를 개량할 때 기본 데이터를 사기 위해서 함수비가 많이 줄어들었다, 간극비가 줄어들었다 이러면은 토지가 개량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극비랑 포화도 이거 좀 함수비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뒤에 없죠,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조금 쉽게 하면은 모래로 된 땅은 모래가 아까 투수성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모래로 된 흙에는 간극수가 없어요. 간극수가 없고 대신에 그 간극이 전부 다 공기로 채워져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모래로 된 땅을 좀 밀실하게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뭔가 압력을 가해가지고 공기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게 바로 다짐이에요, 다짐. 다짐 공법. 뒤에 가면 다짐 공법 이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은, 이게 다짐이라고 하는 게 모래토의, 사질토의 집안을 개량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고. 반면에 우리가 점토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점토에도 마찬가지. 점토에도 토립자가 있고, 또 물도, 간극수도 있고, 공기도 있어요. 근데, 점토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달라요, 모래랑. 일단은 내가 점토를 개량하기 위해서 압력을 준다고 칩시다. 주셨을 때, 제일 먼저 흙에서 그 간극 중에서 빠져나가는 게 뭐가 먼저 빠져나가요? 물이 먼저 빠져나가요? 공기가 먼저 빠져나가요? 우리가 점토질에서 만약에 이거 눌러요. 차력을 누르면 차력에서 물을 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차력에서 물 빼는 게 얼마나 어려워. 어떻게 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땅을 팠더니 다 진흙이에요. 점토인데, 여기서 내가 물을 좀 빼고 싶어요. 뺄 이유는 나중에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물을 빼고 싶은데, 물이 잘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압력을 주면 공기가 먼저 나가더라. 그리고 나중에 물이 좀 천천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 같은 경우, 이 모래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쉽죠. 왜냐면 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다지면 되지만 점토 토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암밀이라고 하는데 압력을 줬을 때 공기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물이 빠져나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면서 그 빠져나가는 양도 많지 않다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측정할 때 우리가 간극비, 함수비, 포화도 같은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먼저 얘기하고, 솔직히 왜 하는지 모르잖아. 이거 뭐, 그래서 어쩌다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간극비라든가 함수비를 통해서 물이 땅 속에 얼마큼 들어있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물이 땅 속에 그리고 그 공기랑 물 중에서 비율이 물이 몇 %인지 이게 포화도. 자 보세요. 물과 공기 중에서 물이 얼마큼 포함되어 있는지 비를 알고 싶어요. 공극이잖아요. 간극 중에서 물이 차지하는 용적. 그게 바로 포화도라고 하는 종이고, 이거를 이제 뭐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면 좀 편하죠. 간극비라고 하는 거는 비잖아, 비. 간극비는 이게 지금 간극이 아니잖아요. 이게 간극이에요. 간극은 공기랑 물을 합친 게 간극이에요. 그러면 토립자하고 나머지 간극의 몇 대 몇으로 존재하느냐. 요게 뭐 2면 요게 1. 그게 바로 토립자의 용적분의 간극의 용적이에요. 용적이니까 좀 계산하기 쉽죠. 용적 VV분의 V. 그죠? VS분의 VB. 이게 요거분의 요거. 비례한 게 이제 간극비다라고 하는 거. 함수 B는 물이에요, 물. 전체가 아니라 요 토립자의 중량에 비례해서 물이 얼마큼 비례를 했냐. 토립자의 중량 중에서 물이 얼마큼 차지하거든요. 그거를 모르면 중량으로 표현해요. 물은 중량으로 표시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중량으로 표시하는 거. 우리 실험실에서 검사할 때도 흙을 이렇게 끌어버리면 물이 날아가잖아요. 그 무게만 비교하면 되잖아. 절건 상태의 흙이랑 자연 상태의 흙을 비교해보면 그게 날아간 것만큼이 물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량을 하는 이유가 실험하기 쉬워서 하는 거예요. 뭐, 부피는 상관없는데 실험이 쉽더라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되죠. 일단은 흙의 성질 중에서, 흙이라고 하기보다도 땅의 성질 중에는 간극비, 함수비, 포화도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뭔가 흙을 좀 서로 간에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저걸 하는 이유는 물이든지 공기든지 이런 게 빠져나가면 땅이 밀실해지고 좀 다져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 계량에 이거에 어떤 흙의 지방이 계량이 됐냐 안 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치수들이, 이런 용어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됐죠. 자, 그래서 토지시험 보면은 아까 토지시험은 이게 뭐 있죠. 그래서 아까 봤지만 제가 뭐 전단시험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흙의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단력이랑 압축력이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전단시험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밑에 보면 이제 현장에서 베인 테스트라 가지고 점착력, 이게 베인이라고 하는 건 십자 모양이에요. 지금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날인데, 이거를 진흙에다 집어넣고 이걸 돌렸을 때 저항하는 힘 정도, 내가 어떤 힘으로 돌렸을 때 버티고 있더라. 그 버티는 정도를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전단시험을 추정할 수 있는 거고, 베인 테스트로 추정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있고, 압축시험, 삼축 압축시험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아까 예민비가 뭐라고 했어요? 예민비는 강도비라고 했잖아요. 강도에. 압축 강도에 빈 거예요. 내가 발을 집어넣었는데 푹 빠지더라. 빼놨더니 푹 빠지는 정도, 쉽게 푹 빠지는 정도를 가지고 푹 빠지는 강도랑 안 빠지는 강도를 분자로 넣었을 때 예민비잖아요.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 예민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일축 압축 시험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한다는 거고, 예민비 나오죠, 여기. 삼축 압축은 삼축 압축 시험이라는 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만 받는 게 아니잖아. 땅 속은 옆에서도 막 힘을 받아요. 이렇게 측압을 받는단 말이에요. 측압. 그래서 완전히 정확하게 만약에 실험을 하려면 X축, Y축, Z축 다 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험실 안에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도 압력을 넣었을 때의 압축력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삼축 압축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뭐 사실 시험하는 방법보다는 그냥 여기서 나온 것 중에 의미가 있는 게 베인 테스트라든지 마찰력과 점찰력과 관련된 것은
전단 시험이고, 그 다음에 일축 압축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민비 같은 거 할 때는 일축 압축 시험 하고, 삼축 압축 시험은 조금 더 정교하게 할 때, 여러 가지 뭐 수압이라든지 마찰각이 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한다. 여러 조건들을 같이 할 때는. 라는 건 더 중요한 건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도 돼요, 여러분들은. 일단. 자, 그래서 6번이 이제, 시험에는 6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설명한 것들이 다 6번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 웬만한 것들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어떻게 보냐면, 이제, 비교해 보잖아요. 뭐, 사질이랑 점토가 어떤지를 비교하는 그런 형태의 유형인데,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질이랑 점토가 같이 있어요, 웬만한 땅들은. 그게 뭐, 너는 사질이고 너는 점토, 이거 없다는 얘기예요. 다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건데, 그래도 우리는 기준을 그냥 보는 거니까. 진짜 실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질은 당연히 아까 투수개수라는 걸 뭐였어요? 물이 통과하는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개수로 나타낸 거죠. 개수로. 그래서 크다. 그러면 당연히 점토는 작다는 거예요. 물이 통과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점토를 내가 점토에서 수분을 빼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가소속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했을 때 그 형태를 유지하는 거. 찰흙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소성이 크다는 거고, 모래는 없잖아요. 모래를 뭉치면 그 형태가 아니잖아요. 모래는 아예 없죠. 점착력이 없는 거예요. 점착력이 없는 거예요. 자, 건조 수축량은 작다, 크다. 여러분, 논바닥이 감온되면 짝짝 갈라지잖아요. 그거예요. 건조가 수축되니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점토 같은 경우는 건조됐을 때, 많이 부피가 줄어들더라. 물이 빠져나갔을 때. 그런 거고. 아까 안밀 속도가 중요하죠, 안밀. 여기 안밀이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해요. 안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정한 하중을 내가 가해가지고 물을 빼기 위해서 하중을 넣는 걸 안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통 어디에서 쓰냐면은 점소회사가 이렇게 하중을 눌러가지고, 위에서 전반적으로 눌러가지고, 물을 빼내는 과정에서 누르는 걸 안밀이라고 하는 안밀. 그랬을 때, 안밀 속도, 눌렀을 때 눌리는 정도. 모래 같은 경우는 눌렀더니 좀 들어가더라, 뭐. 근데, 점토는 어때요? 아까 여기 했죠. 점토는 찰흙에서 물을 빼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눌렀더니 잘 눌러지지도 않아요. 한참 동안 누르고 있어야 돼요.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점토는 안밀을 했을 때 그 속도가 느리다 라고 하는 거. 내부 마찰각이 뭐죠? 내부 마찰각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흘러내는 각도가 있잖아요. 뭐 처음에 움직이는 각도가 있어요. 이게 내부 마찰각이에요. 그래서 모래 같은 경우 어때요? 거의 이렇게 해도 잘 안 흘러내리죠. 근데 이렇게 해도 잘 안 흘러낼 수 있죠. 만약에 내부 가착이 이 내부 가착이 붙어 있어요, 말이죠. 이게 붙어 있다고 칩시다. 전단 강도가 무한. 탄제트로 쓰기 때문에 가로분의 세로라서 내부 마찰각이 무한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고, 보통은 이 정도에서 내려오죠. 그래서 내부 마찰각이 지가 중력에 서 스스로 내려올 때의 각도를 얘기하는 거죠. 내부 마찰각은 모래가 크다. 모래의 서로 입자 길이가 크다. 그럼 점토는 없는 거. 여러분들 가끔씩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저 한번 예전에 흙탕물 같은데, 우리 오프로드 같은 거 할 때, 운전할 때, 모래 같은 거는 모래다가 물 넣으면 잘 되지만, 뭐 진흙탕길 같이 만나버리면은, 그건 거의 얼음. 빙판길. 왜냐면, 마찰각이 제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점토 같은 경우는 없다. 유리다. 얼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얼음. 없다는 거. 아예 없다는 거죠. 다 그거고. 전단 강도 아까 다 얘기했죠. 이렇게 닦이는 거. 그거 마찬가지죠. 내부 마찰과 전단 강도는 같은 개념이에요. 내부 마찰이 있기 때문에 전단 강도가 큰 거고, 내부 마찰각이 전혀 없으니까 당연히 전단 강도도 없다. 불교란 시료. 아까 불교란이 뭐라고 했죠? 불교란이 우리가 땅을 파면은 뒤에 나오겠지만 땅을 파면은 시료를 채취해야 돼요. 그냥 땅만 뒤에 이제 보일링을 배울 텐데, 땅을 파면은 그냥 파나보다가 아니라 땅 팠으면 거기 형상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점토에서 모래로 바뀌고 모래에서 자갈로 바뀌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깊이가. 그때마다 시료를 채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료를 채취하고 봤더니
그 모양 그대로 나오면 좋은데, 막 그냥 모양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모래 같은 경우는 막 부서지니까, 마찰하고 부서지니까 채취가 어렵지만, 점토 같은 경우는 점착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깊이에 가가지고, 요거 무슨 샘플러 같은 거를 돌려가지고 딱 잡고 빼맸더니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점토 같은 경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불결한 시료라고 하는 거는 자연 상태의 시료를 얘기해요. 자연 상태. 내가 흐트러지지 않은 거. 자연 상태의 시료를 채취가 어렵다, 이거. 모래는 부서지니까. 근데 점토는 점착력, 자체 점착력이기 때문에 쉽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됐고. 자,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 흙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봤고, 자, 이제 집안조사 합시다. 집안조사. 이제 흙의 성질에 대해서는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라 좀 어려워요. 실제로 흙의 성질도 깊게 들어가면 더 어려운데, 약간 우리가 좀 이론적이고 좀 물리학적인 그런, 물리적인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가지고 좀 어렵다 한다면, 집안조사 이것부터는 실제로 공사하는 거니까 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흙의 성질에 BS를 깔고, 일단 집안조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가서 뭘 조사하죠? 가서, 그냥 미리 현장 안 가보고 조사해보는 거예요. 사전조사가 현장을 꼭 가야만 조사하느냐. 로드뷰로 봐가지고 대충 조사해서, 그죠? 이게 첩장이네요. 이게 뭐이나. 그래서 미리 현장에 가보기 전에 한번 조사해보는 거죠. 이렇게 자료 같은 것들. 인터넷에 가가지고. 그게 이제 사전조사고, 예비조사는 이제 미리 사전조사하고 예비적으로 도면을 도면을 가준다든지, 예비조사를 하고, 실제로 그리고 가서 하는 게 본조사. 실제로 본조사하는 거. 집안을 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끝나고 났는데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 조사. 근데 이걸 왜 하냐, 집안조사. 저기 시험에 나왔는데,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건데. 내가 이걸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 별로 없잖아요. 사전하고 예비 본조사 당연한 건데. 근데 저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집안을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집안조사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집안조사는,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얼마 전에 서해 광고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저기 석유가 나왔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조사한 거예요? 그거 물리 조사한 거, 그러니까 직접 구멍을 뚫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집안조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타공해가지고 성공해서 그거 단면을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냥 물리적으로 탐사하는 방법이 있더라. 저 방대한 범위인 경우에. 이게 좀 그거죠. 지하 탐사하는 방법. 근데 우리 건축에서는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닌데, 이게 여러분들 교재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설명하는 건데, 광물이라든지 이걸 조사할 때 하는 거죠. 탄정파라든가, 쾅 쳐가지고 반응이라든지, 또는 전기가 통과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전기가 통하는 저항이 집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확인해가지고 집안 사이에 공기층이 있는지 물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거. 전자, 레이더 탐사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초음파 검사하잖아요. 초음파 우리 몸속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 꼭 몸을 뚫어봐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혹이 있으면 초음파 검사를 할 수 마찬가지예요. 집안도 그렇게 물리적으로 탐사할 수 있더라. 그래서 확실하진 않은 거죠. 이게 추정하는 거고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럼 만약에 물리적 탐사가 끝나고 나면은 어때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뭔가가. 그럼 어때요, 그 다음에? 구멍 하나 뚫어보잖아요. 뚫는데 돈이잖아요, 돈. 특히 이제, 우리 뚫는 거 보일링 하는데, 만약에 광물 같은 거를 하나 뚫어봐요. 뚫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하나 뚫는데. 바다에다 뚫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그게 이제 물리 탐사가 있고. 자, 땅을 먼저 할 때,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한번 타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땅 파지나요, 이렇게? 땅 파봤어요, 혹시? 잘 안 파지. 겨울에는 안 파지잖아요. 1m 파면 그때부터 잘 파지는데, 파페 얼어 있는 경우에는 파기도 어려워요. 근데 현장 가가지고 한번 실제로 한번 파보겠다 이거예요. 거기다 뿌려가지고, 열을 좀 올려가지고 하든지 해서, 그냥 한번 파보는 거예요. 그게 텃파보기.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사람이 삽 들고 와가지고 파는 거죠. 깊이 한 3m까지. 3m면은 엄청 깊네요. 그죠? 그리고, 간격, 10m 간격으로 일단 파보는 걸 텃파보기라 하고. 자, 이런 게 있는 거 하면은, 탐사관으로 이렇게 관이 있어. 관을 갖다가 망치로 그냥 박아버려요,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망치로 박아버리면, 박아지는 그 경도에 따라서, 경험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밑에 모래다, 진흙이다. 빼봤더니 잘 안 빠지더라. 그럼 진흙이고. 잘 들어가더라, 모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경험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 지역이니까 다 그쪽 동네 사람이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범위 안에서 그냥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탐사관 짚어보기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하 탐사법에는 한번 파보고 탐사관을 파보고 물리적 탐사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건 다 중요하지 않다. 요거 세 개는 중요하지 않고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파보겠다는 거예요. 직접 파보겠다. 보어링 직접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천공해가지고 집안을 천공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그럼 누가 구멍을 뚫어요? 사람이 하는 거겠지만 기계가 아까 했던 지퍼보기나 이런 거는 사람이 직접 하는 거고, 이건 기계가 하는 거야. 기계가 어떤 방법으로 뚫느냐가 뒤에 나와 있어요. 몇 가지,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뚫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로를 채취하고.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보링을 하는 가장 제 우선 목표가 하나 있어요. 보링을 하는, 실제로 구멍을 뚫어보는 이유가, 구멍을 뚫어서 그거를 뚫어본 이유가,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보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하고, 주상도. 우리가 주상도를 파악하게 하는 거예요. 주상도가 뭐냐면, 토지의 단면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의 단면도. 그래서 주상도가, 자, 주상도 보여줬나, 한번? 여러분 안 보여줬죠? 별거 없어요. 집안도 보면 없는데. 자, 우리가 공사를 하거나 또는 뭐 설계를 할 때, 공사를 보통 할 때, 또는 설계를 진행할 때, 좀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집안조사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해요. 집안조사를 하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보링을 해봐요. 그러니까 주변에다가 땅을 직접 파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단면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어떤 기계를 가지고, 자, 어떤 기계를 가지고 커플링 있고, 어떤 기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쭉쭉 내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근데 다 앞에 거는 다 그냥 보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 우리가 설계하거나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맨 마지막에 하나 있을 텐데. 자, 이게 주상도예요, 주상도. 자, 주상도를 보니까 이게 주상도. 땅에서, 여기가 0레벨, 땅에서 1m까지 팠더니 메리층이 있더라, 메리층. 1m까지는 메리층. 실제로 구멍을 뚫어보니까 메리층이 나오다가 좀 지나가다 보니까 뭐 붕조토가 나와. 이거 뭐 이 업체에서 다 적어주는 거예요. 뭐, 실트 섞인. 이 실트라고 하는 거는 뭐 퇴적물이랑 자갈이 막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안반 지역이라서, 산 위라서 전체적으로 좀 경합반층이 좀 많은데, 자, 보니까 1m까지는 이런 게 있고, 또 1.6m까지는, 보통은 한 5m까지 거의 뭐, 이렇게 안반이 나오는 경우는 없는데, 이거는 바로 판대 안반이 바로 나오는 거죠. 풍암반이 어디서 나와요? 풍암이 2m 판대 풍암이 나온 거예요. 풍암이 어떤 건가 봤더니, 풍암 밑에 있네요. 그 전에 풍화토가 있죠. 풍화토 같은 경우는 0.6m에서 2m 사이에 뭐 시트지 모래랑 색깔, 어떤 토질의 형상이라든지 색깔, 그 다음에 강도까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울링을 할 때 어떻게 보울링하냐면 이렇게 보울링을 하기 시작해요. 1m까지 파죠. 그러면 다른 토질이 나오죠. 그럼 다른 토질이 나오면 그때 바로 빼놓고 바로 그 샘플링을 가서 샘플을 뽑아내고, 또 뒤에서 배우겠지만 표준과하는 시험이라는 걸 해줘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뒤에 오늘 수업이랑 내용 관련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엔치라는 게 있어요. 엔치. 표준관입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표준관입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울링을 해서 땅을 파고 나가다가 모래에서 진흙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때 빨리 그 보울링을 중단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시로를 채취한 다음에 표준관입시험을 해요. 그래서 표준관입시험 어떻게 하는 거냐면 76점? 내가 킬로수랑 같이 봐야 되는데, 하여튼 70 몇 킬로에 해당되는 추를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뜨려요. 떨어뜨렸을 때, 한 번 떨어뜨릴 때 그게 박히잖아요. 근데 총 30cm가 박혔을 때 그 추가 떨어지는 수를 파악해가지고 땅이 연하고
무른지, 단단한지 무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엔치. 보니까 여기가, 자, 보세요. 이건 뭐야? 봐봐. 이거 보세요. 이거 엄청 어마어마하잖아. 여기 지금, 보통은 30cm 파는데, 30cm, 보통 30cm 파는데, 보통 뭐 10에서 뭐 20회 뭐 이렇게 가는데, 요거는 지금 4cm 파는데 50번 두들겼는데, 4cm 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밑에 안반에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가지고. 그래서 요거 엔치를 보고 땅의 경지도라든지 밀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표준 간입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주상도예요, 주상도. 주상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상도 한 군데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파는 거예요. 몇 군데, 3군데 이상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샘플을 다 샘플 1, 샘플 2, 샘플 3라고 추출했다는 얘기예요. 이 깊이에서 각각 샘플을 3번 추출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가 자, 보울링. 여기 좀 글로 돼 있어도 별로 볼 게 없는데. 자, 성공해가지고 토질의 실효를 채취하고 지정사항을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단면 상태를 주상 도면 형태로 해가지고 파악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보울링의 가장 큰 목적이다, 목적. 주상. 여기 밑에 또 있네요, 주상도. 그래서 지층의 경향, 서열 상태, 수위 등을 조사해서 단면상 축적으로 표시한 예측도. 자, 저거를 한 군데만 뚫는 게 아니라 몇 군데를 뚫어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보자. 몇 군데를 뚫어서 뚫는다. 네,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자, 봅시다. 추상도를 하는 거, 보울링. 그럼 보울링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다. 이게 보울링 기계예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자, 보울링을 할 때 밑에다 천공하는 거잖아요. 뚫을 때. 어떻게 뚫으냐.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오거 볼링이라 해가지고, 이게 오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선형 버튼으로 된 게 오거 되는 거예요. 파버려요. 이렇게 돌면은 이게 스크롤 돌아가듯이 해가지고 파면서, 우리 언제까지 수업이죠? 3시 반까지, 20분까지죠? 잠깐만요. 얼마 남았나 보고자. 그러면 보울링까지만 해야겠다. 보울링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울링을 하는 건데, 보울링에는 우리 저렇게 오거로 돌려서 하는 거예요. 돌리면서 파니까 저 오거를 통해서 흙이 또 나와요. 파면서 흙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징이 뭐예요? 흙이 막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2m마다 샘플을, 특정한 위치에 샘플을 얻기가 어려워요. 이게 간단하긴 한데, 샘플을 어려워요. 실온이 교란이 되고 샘플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게 오거 볼링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고. 기계로 하지만 사람이 손으로 할 수도 있고. 요 수사식 또는 수세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의 압력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 요게 지금 내관이 있고 외관이 있어요. 내관에다가 외관을 일단 박고, 케이싱이라는 외관을 박아버리고, 거기다 내관을 집어넣어서 그 내관에다 물을 뽑아버리면 물이 내관 통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물이 올라가면서 흙에 같이 올라가는 흙이. 그 높이, 그 깊이에 따라서 흙의 침전사, 요 물 다 걷어내면 이제 침전물이 나오죠. 요거 가지고 이제 샘플링이 되는 거예요, 샘플링. 요게 이제 수세식이고, 이 고압수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땅을 천공하는 방법이고, 그게 수세식, 수사식 볼링이고, 보통 경합반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점토지라든지 연합반에서, 연약한 토사에서만 이제 가능하겠죠. 물로 수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로 했을 때. 자, 그 충격식은 뭐냐면, 좀 안반 같은 경우는 물로 해서 뚫어지지가 않을 거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때리는 거예요, 때려가지고 비트 위에서, 높이에서 낙하를 때려가지고, 암석을 부셔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충격식 볼링, 이거 충격식 볼링이에요. 충격식 볼링 같은 경우는, 뭐, 어때요? 안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충격식 볼링을 해도 되고. 그리고 충격식 볼링, 그 밑에 회전식 볼링이 있는데, 회전식 볼링은 회전하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회전하면서 들어가는 거지만, 이거는 그렇게 회전하는 게 아니라, 밑에 샘플로 코어 튜브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회전해서 들어가가지고, 샘플을 채취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불교란 시로라고 했잖아요. 흐트러지지 않은 이런 샘플을 채취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전식 볼링이 가장 정확하게
그 땅의 지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뭐 정확하게 써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요 보일링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요 4가지 방법에 각각의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과 같이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수가 있지, 이수. 이거 보면 이수가 있고 이수가 있잖아요. 이 보일링에 기본적으로 이거 있네요. 보일링에 들어가는 우리 재료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외관을 박는단 말이에요. 케이싱을. 자, 외관을 박아요. 왜냐면 우리가 파내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흙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 무너져 내리지 않게 뭔가 보호하는 케이싱이라고 하는 공벽을 먼저 박아놓고 그러고 나서 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외관 케이싱이라고 하는 공벽 보호용이 있고, 그리고 일단 비트를 우리가 로드에다가 비트를 달아매가지고 돌리던 때리던 해가지고 이걸 파내기 시작하는 거고, 코어 튜브는 말단에다가 코어 튜브를 달아가지고 샘플을 채취할 때. 그래서 이 보일링의 4가지의 기구들이 오다. 비트, 로드, 코어 튜브, 케이싱, 외관. 요 4개가 중요하다. 시험 문제 4개 쉬우니까. 그렇게 있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게 나왔어요. 이게 뭐 이수가 나와요. 이게 뭐 이수가 있어요. 이수를 사용한다. 뭐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여기 이수라고 하는 게 어떤 케이싱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케이싱을 받는 게 아니라 중간까지 하고 나머지 밑에다가는 이수라고 해서 그 흙탕물 같은 거를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어주면 그 흙탕물이 마르면서 굳어버려요. 약간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설탕 같은 거 설탕을 이렇게 굳어버리듯이 딱 굳어버려요. 옹벽을. 그래서 옹벽을 보호해주는 거야. 설탕 녹은 게 보호해주듯이. 가격도 싸니까, 이수는 흙탕물이니까. 그래서 이수를 이용해가지고, 충격식이라든가 회전식 할 때 이수를 사용해가지고, 공벽을 좀 더 보완하더라라고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보울링에 요거 보면은 사용기구 갖고, 샘플링. 자, 샘플링까지만 해야겠다, 샘플링. 요거 사운딩이랑 요거는 다음 주에, 진해역 시험 같은 거 다음 주에 할게요. 그래서 샘플링 같은 건 별거 없어요. 그냥 샘플링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보일링 하면서 그때 심도 깊이에 뭔가 재료가 바뀌거나 특정한 깊이가 되면 이제 샘플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샘플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틴월 샘플링이랑 컴포지트 샘플링 2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 틴월 같은 경우는 얇은 거. 얇은 거죠. 얇은 거니까 연약점토에다가 쓸 수 있는 샘플링 방법이고, 컴포지트 같은 건 좀 원반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박는 거, 좀 두꺼운 링 같은 거, 링. 그래서 모래 같은 것을 컴포지트 좀 복잡한 거. 그래서 링에다가 샘플링 하는 방법. 이 2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티너 샘플링이랑 컴포지트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 그냥 2개가, 용어가 2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정도만 알면 돼요. 됐고, 사운드까지 해야 되나? 자, 사운드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해야겠다. 지금 8분이니까. 더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자까지, 5번까지 말고 5번까지만. 진해로 시험 나 다음 주에 하고. 자, 사운딩 하는 건 뭐야, 사운딩? 단어가 뭐예요? SOUNDING. 우리가 사운드잖아, 소리. 근데 사운딩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사운딩이라는 단어 자체가 탐사라는 뜻이 탐사.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뭐 필라테스 이렇게 광고 보니까 뭐 사운딩 뭐 바디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몸을 탐사해가지고 몸에 어떤 뭐 이런 거를 고쳐주고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사운딩이라는 게 저 자체가 사운딩 뭐 음악이 나와야 되는 거 이게 아니라 탐사의 그 자체가 탐사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탐사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운딩 탐사를. 요거 사운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했던 보일링 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보일링 따로 사운딩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보일링을 하다가 중간에 탐사하고 또 보일링을 하다가 중간에 보일링기 빼내고 또 탐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탐사는 뭘 하냐? 요게 중요해요. 요게 중요해요. 사실은 요것보다도 시험용보다 이게 중요해요. 의미를 이해하는 게 좋은데 노선사 저항체를 단단히 해요. 저항체. 뭔가 저항체를 끝에다 달아놓고 그 저항체를 집어넣거나 때려넣거나, 그 관입이라는 건 때려 넣는 거잖아요. 그 저항체를 땅속에다가 때려 넣거나 아니면 회전하거나 또는 떼내가지고 그때 쓸 때 땅이 버티는 힘이 있을 거라고요. 내가 때렸는데 땅이 버티는 힘이 있거나, 아까 N치 얘기했잖아요, N치. 아까 표준가에서 N값 얘기했잖아요. N값이 크면 클수록 잘 버틴다는 뜻이에요. 관입을 하거나 회전했을 때 버티더라. 그 저항값으로 그 토질의 성상을 내가 한번
추론이라기보다는 그 탐사. 뭐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물리적인 어떤 뭐 그런 물리적으로 뭔가를 딱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추측하거나 예측하겠다 그런 거 상대적으로 탐사하는 거. 탐사. 그게 사운딩의 정의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사운딩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표준 간입 시험이랑 표준 간입 시험하고 베인 테스트가 두 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준 간입 시험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표준 간입 시험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63.5kg, 63.5kg의 추를 76cm에서 자유낙하죠, 자유낙하. 자유낙하를 딱 떨어뜨리면은 탕 떨어지면서 그게 좀 간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내가 30cm 간입하는데 몇 번을 자유낙하 시켰냐를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건데 봤더니 모래집안의 경우에 내가 5번을 때렸더니 30cm가 들어가더라. 그러면 그냥 느슨한 거죠. 그죠? 근데 내가 50번을 때렸더니 겨우 그때 30cm 들어가더라. 그러면은 같은 모래집안인데 굉장히 밀실한 거죠. 밀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표준간입 시험을 하면서 이 땅이 밀실한 정도, 즉 밀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밀도. 정확하게 뭐 압축 강도라든지 전단 강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밀도를 보고 우리가 사운딩, 탐사한다는 거야. 탐사. 정확하게.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막 참고가 되는 거지. 실제로 뭐 뒤에 나오겠죠. 지내력이라는 게 있는데 지내력을 측정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뭐 그런 건데 아까 잠깐 봤었죠. 주상도가 봤을 때 안반 했을 때 어땠어요? 5cm 때려봤는데 50번 3cm 때려봤는데 50번 때렸는데 그거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안반 나와. 그 밑에 안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추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자, 점토 같은 경우도 똑같이 베인 테스트를, 점토 같은 경우도 이게 표준간입 시험을 하긴 해요. 근데 보통 표준간입 시험이라는 건 보통 사실 지반, 보통 모래토에서 하는 거고, 점토 지반에서도 하긴 하는데, 그냥 대략적인 것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점토 지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50번 때리거나, 2번 내려서도 베리 소프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소프트, 뭐 베리 소프트, 뭐 스티프, 하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때리는 30cm가 내려갔을 때 타격 횟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 땅에 뭐예요? 그 땅에 안 나왔네. 그 땅에 연질 밀도를 측정하는 게 우리가 표준 간입 시험이라는 게 있고, 그 베인 테스트는 뭐냐면 아까 이건 살펴가지고 간입하는 거고, 베인 테스트 회전을 해보는 거. 회전을 해보는 건 왜 회전을 해보는? 요거 회전하는 거 여기. 요게 베인이에요. 베인을 땅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돌렸을 때 잘 돌아가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경우에 점토의 점착력 때문에, 점토의 마찰력이 아니라 점토의 점찰력 때문에 여기 돌아가려고 하는 거를 버티고 있더라. 그 정도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표로 나와 있지는 않고 그냥 그 베인 테스트 실험기에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베인 테스트는 저항을 가지고 돌렸을 때 저항을 가지고 점토 집안의 점착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베인 테스트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그렇죠? 그게 사운딩이다. 사운딩. 끝. 잠깐만요. 14분이죠. 그래서 사운딩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한 치수라기보다는 약간, 그거 설명 안 하게 있네, 또. 대략적으로 추정하거나 하는 게 결정하는 거죠. 제대로 만약에 하려고 하면 뒤에 나와 있는 진내역 시험을 해줘야 돼. 진내역 시험은 다음 주에 설명합시다. 설명하면서 보고, 여기 설명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원위치 시험이라고 있는데, 이 원위치 시험이라고 우리가 아까 보통 샘플링을 하면은 그 샘플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사무실로 가요.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우리 뭐 컨테이너 박스에 가서 조사한단 말이야. 뭐 밀도라든지, 뭐 연경, 밀도라든지 또는 입도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무게도 뭐 색깔이 이거 다 사무실에서 하는 건데, 이 베인 테스트랑 이 표준 간입 시험은 현장에서 하는 현장. 그래서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원 위치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운딩 이게. 이거 진해력 시험은 설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다음 주에 합시다. 가서 봐봐. 오늘 안 쉬었죠? 안 쉬고 쉬었나 중간에? 안 쉬었는데 지금 했구나. 좀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3시에 끝냈어야 되네. 그러면. 이제 생각나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집중력이 막 떨어지는구나. 미안합니다.
중간에 쉬어야겠네. 중간에 난 중간에 쉰 줄 알았는데, 가서. 내가 왜 쉰 줄 알았지? 자, 그러면, 중간에 쉬었어야 되는데, 지금. 헷갈렸네. 그럼 요거를, 자, 그래서 질문이네요, 질문? 자, 질문 없으면 그럼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 진행록 시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 사운딩.